그건 변명이에요.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이 집에 살지도 못했어. 다 그때 내가 한 선택 덕분이야. 당신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건 당일 보고서예요. 명자 씨 남편의 사망 시각에 조작되어 있어요. 증인석에 선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남편은 좋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도 평화롭진 않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안에서 이은영은 오늘도 아침을 준비합니다. 71살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이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앙상합니다. 된장찌개엔 두부를 좀 큼직하게 썰어야 제맛이야.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장병호가 말합니다. 73, 전직 경찰관이었던 그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은영은 대답 대신 칼질 소리로 응답합니다. 도마 위에서 두부가 네모 반듯하게 잘립니다. 그 사람은 은퇴했지만 내 일상은 여전히 그의 그림자예요. 은영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경찰관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병호가 현직에 있을 때는 밤낮 없는 근무의 술자리에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은퇴 후에는 집안에서 할 일 없이 머무는 그를 돌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병호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모를 그 작은 제스처에 은영은 안도합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 보러 나갈 거야? 병호가 묻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은영은 그 돈을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특별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노년의 하루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최명자의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78살의 명자는 혼자 삽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떠나 홀로 그 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영과 명자는 담장 너머로 매일같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명자 씨, 오늘 날씨 춥죠? 은영이 마당으로 나가 담장 쪽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자가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정리하거나 빨래를 널고 있을 시간입니다. 은영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명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그 집은 조용합니다. 어디 아프신가? 은영은 걱정이 됩니다. 명자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고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뭐하고 있어? 병우가 거실에서 묻습니다. 은영은 명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병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겠지. 노인네가 뭐하러 매일 밖에 나와. 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병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혼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영은 혼자 걱정을 안고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이 되고 다시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반찬을 주고받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은영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일은 꼭 확인해 봐야겠어. 은영은 다짐합니다. 옆에서는 병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언제나 금방 잠이 듭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사람처럼 깊게 잠듭니다. 은영은 그런 그가 부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새벽녘 은영은 겨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명자가 나타납니다. 명자는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은영이 다가가려 하면 명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은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 편지가 오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날 죽였습니다. 며칠 후 은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경찰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파란 불빛이 전멸하고 차가 명자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은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빨래를 내던지고 급히 담장 쪽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영이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돌려 은영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 사시는 분과 아는 사이세요? 네, 이웃이에요. 최명자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고독사로 보입니다. 은영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담장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명자가 죽었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사망 추정 시각은 사흘 전쯤으로 보입니다. 이웃분이 신문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신고하셨어요. 은영은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 두드림 한 번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미루고 미뤘습니다. 혹시 그때 확인했더라면 명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은영은 무너져 내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자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자식들이 급히 올라와 장례를 간소하게 마무리합니다. 은영은 빈소를 지키며 명자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함께 웃던 일, 반찬을 나눠 먹던 일,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명자의 집을 정리하던 중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은영에게 그 유서를 보여줍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이은영 씨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은영은 봉투를 열고 편지지를 꺼냅니다. 명자의 손글씨입니다. 글씨는 떨리지 않고 또렷합니다. 이은영 씨에게 당신의 남편이 날 죽였습니다. 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날 죽였다고, 장병호가 최명자를 죽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관이 설명합니다. 명자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착각이나 망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살 흔적은 전혀 없었고 자연사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글씨체를 보세요. 너무 또렷하잖아요. 치매 환자도 명료한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혹시 몰라 확인했지만 남편분은 사망 추정 시각에 집에 계셨다고 하시던데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병호는 매일 집에 있습니다. 은퇴 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명자는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걷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명자가 치매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가 이런 편지를 남길 이유도 없습니다. 명자와 병호는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웃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병호가 대문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왔어? 병호가 돌아서며 묻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자 시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수고했네. 병호는 다시 화분을 만지작거립니다. 은영은 그의 손을 바라봅니다. 굵고 거친 손입니다. 오랜 세월 권력을 쥐었던 손입니다. 그 손이 무엇을 했을까요? 은영은 고개를 흔듭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은영은 밥상을 차리며 병호를 힐끔힐끔 바라봅니다.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은영은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명자 씨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 그냥 혹시 다투거나 그런 적 있었나 해서요. 병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은영을 바라봅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집은 빚 때문에 힘들었잖아. 아마 우울증이었을 거야. 은영의 속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명자는 빚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은영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이제 홀가분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병호는 왜 명자에게 빚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들지 못하고 명자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날 죽였다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의 과거엔 내가 모르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영은 명자의 편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그 문장이 떠올라 잠을 설칩니다.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냅니다.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은영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어느 날 오후 병호가 목욕탕에 간다며 외출합니다. 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병호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오래된 상장들, 그리고 잠긴 서랍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영은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서랍을 엽니다. 손이 떨립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건 처음입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수첩들,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영은 그 중 하나를 꺼냅니다. 2004년 병호가 아직 현직 경찰관이었을 때입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메모들이 보입니다. 사건 번호, 날짜, 장소, 관련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은영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부분에서 멈춥니다. 사건 번호 2004년 317, 재개발 지역 철거 화재. 손이 얼어붙습니다. 이 사건을 은영도 기억합니다. 당시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명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수첩의 메모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병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현장 도착 오후 8시 30분. 화재 진압 중. 생존자 없음. 보고서 작성 완료.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윗선 지시대로 처리. 더 이상 조사 불필요. 은영은 수첩을 덮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윗선 지시라는 게 무엇일까요? 더 이상 조사 불필요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은영은 다른 수첩들도 뒤적거립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관한 추가 메모는 없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온 은영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명자의 남편이 죽은 사건에 병호가 관여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건 사고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은영은 병호 옆에 누워 잠든 척합니다. 병호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한밤중 병호가 잠꼬대를 합니다. 그날 그냥 나갔어야 했는데. 은영은 숨을 죽입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불길이 너무 컸어. 막을 수가 없었어. 은영은 소름이 돋습니다. 병호가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그날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불길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은영은 병호를 깨우고 싶지만 참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결심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자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병호가 그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습니다. 이영석, 병호의 경찰서 후배였던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형석 씨, 저 이은영이에요. 병호 아내. 아, 형수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형석 씨,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호 몰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이영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님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은영은 병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섭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입니다. 이영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듯 여전히 경찰 특유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은영은 본론을 꺼냅니다. 명자의 죽음 유서, 그리고 수첩에서 발견한 메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영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쉽니다. 형수님이 그걸 알게 되셨군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건. 당시 병호 형이 현장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덮었죠.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현장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영석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용역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발생했고 명자 씨 남편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지만 병호 형이 진입을 막았습니다. 윗선의 지시였대요. 은영은 말문이 막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키우지 말라는 거였죠.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까봐. 명자 씨 남편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은영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명자의 편지가 사실이었습니다. 병호가 명자의 남편을 죽인 겁니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인가, 피해자의 공범인가. 카페를 나선 은영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영석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돕니다. 현장 조작, 윗선의 지시, 희생양. 그 단어들이 은영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은 명자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럽습니다. 대문에는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은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바라봅니다. 명자가 40년 넘게 살았던 집입니다. 남편을 잃고도 자식들이 떠나고도 홀로 지켰던 집입니다. 명자 씨,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은영은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40년 동안 병호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녁 무렵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호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만 은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립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와? 은영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친구 만났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요. 병호는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은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넓은 어깨, 짧게 자른 머리, 고든 자세. 40년을 봐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물을 쏟고 행주로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병호와 대면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은영은 잠자리에 들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병호가 골아떨어졌습니다. 은영은 그를 바라봅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죄책감도 없어 보입니다. 은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다가 해가 뜰 무렵 겨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명자가 나타납니다. 명자는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은영을 향해 손을 뻗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은영이 달려가려 하는데 병호가 나타나 은영을 붙잡습니다. 은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병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지만 말은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병호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은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영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이은영 씨 댁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명자의 딸입니다. 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명자의 딸이라니. 은영은 서둘러 여자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다행히 병호는 외출 중입니다. 거실에 앉은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은영 씨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재개발 지역의 낡은 건물들, 시위하는 주민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은영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젊은 시절의 병호가 찍힌 사진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자의 딸이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 은영 씨 남편 맞죠?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이상했어요. 계속 그 사진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진을 찢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은영은 눈물이 핑 돕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불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막았다.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요. 은영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를 구하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남긴 겁니다. 명자의 딸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날 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대요. 불길이 심하지 않을 때였고 소방관들이 진입하려 했는데 경찰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이 말했대요.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요.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명자의 딸도 울먹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알고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은영은 명자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가해자의 아내로 40년을 그 옆집에 살았습니다. 모르고 웃었고 모르고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명자의 딸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은영 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일한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남기신 것 같아요.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영은 현관까지 명자의 딸을 배웅합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병호가 서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누구였어? 이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했어? 은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습니다. 당신 재개발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병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내려다보다가 은영을 쏘아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은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어디서 이걸 구했어? 병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명자 씨 딸이 가져왔어요. 명자 씨 유품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 당신이 그날 밤 명자 씨 남편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할 수 있었는데 막았다고요. 병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20년도 넘은 일을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실이에요? 은영이 다그칩니다. 병호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집어듭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그만해. 대답해요. 사실이냐고요. 그만하라니까. 병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은영은 움찔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는 순간입니다. 당신 수첩도 봤어요. 윗선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병호의 눈이 커집니다. 내 수첩을 뒤졌어? 대답해요. 내가 경찰에 나를 팔았다고? 은영은 잠시 당황합니다. 경찰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이미 확신에 찬 표정입니다. 그는 은영에게 다가옵니다. 은영은 뒷걸음질 치지만 곧
벽에 등이 닿습니다. 내가 감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병호의 손이 올라옵니다. 은영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하지만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호가 벽을 치고 있습니다. 쿵쿵 소리가 집 안을 울립니다. 넌 나를 모르는구나. 병호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이 집에 살지도 못했어. 내가 승진하지도 못했고 연금도 못 받았을 거야. 내가 편하게 산 게 다 그때 내가 한 선택 덕분이야. 은영은 귀를 막고 싶습니다. 이게 남편의 진짜 모습입니까? 40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은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야. 들어갈 수 없었어. 불길이 너무 심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막은 거예요. 병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영을 밀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 순간 은영이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어디 가요? 나. 병호가 은영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은영은 바닥에 넘어집니다. 무릎이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힙니다. 병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갑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울다가 은영은 일어섭니다. 무릎을 짚고 거우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경찰서 민원실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2004년 317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재개발 지역 화재 사건요. 당시 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영은 깊게 숨을 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은영은 병호의 서재로 가서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명자의 편지도 함께 챙깁니다. 며칠 후 은영은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담당 형사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은영은 수첩과 편지 그리고 사진들을 제출합니다. 형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될 경우 남편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은영은 잠시 망설입니다. 가족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가족입니다. 하지만 명자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명자의 남편도 명자의 딸도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눈이 내립니다. 11월 첫눈입니다. 은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은 명자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텅 빈 집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은영은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명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바로 잡을게요. 그날 밤 병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영은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텅 빈 집이 넓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호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영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서로를 외면합니다. 차가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은영이 일어나 보니 병호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집에 가 있을 거야. 언제 돌아와요? 병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40년을 산 거리요. 병호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은영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명자의 딸에게 전화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갑니다. 은영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눈보라를 맞으며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어갑니다. 그가 만든 거짓을 내가 끝내야 한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집니다. 은영은 걷고 또 걷습니다. 발이 시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명자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고 마당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은영은 담장에 기대섭니다. 숨이 가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명자 씨, 저 여기 있어요. 은영이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은영은 무릎이 꺾입니다. 눈 위에 주저앉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을 적십니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영은 점점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서 명자처럼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은영은 눈을 감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영은 눈을 뜨려 하지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누군가 은영을 흔듭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은영은 겨우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청년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다가 갈게요. 이러다 얼어 죽으시겠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청년이 은영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은영은 비틀거립니다. 청년이 은영을 자신의 차까지 데려갑니다. 차 안은 따뜻합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얼어붙은 손을 녹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은영은 주소를 알려줍니다. 청년은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은영이 말합니다.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몸 녹이시고요. 은영은 차에서 내립니다.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몸은 따뜻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열이 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기침이 납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은영은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셔야 합니다. 은영은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병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습니다. 은영은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지자 은영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명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은영은 명자의 딸에게 전화합니다. 저 은영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감기 걸렸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우리 같이 언론사에 연락해 볼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명자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남편분 일인데요. 이제 남이에요. 그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자리를 선택했어요. 나는 명자 씨를 선택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은영과 명자의 딸은 한 신문사 기자를 만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기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은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자의 편지, 병호의 수첩, 이영석의 증언,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기자는 꼼꼼히 메모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입니다. 20년도 넘은 사건이에요. 게다가 증거가 약합니다. 수첩 메모만으로는 현장 조작을 입증하기 어렵고요. 은영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명자의 딸도 고개를 숙입니다.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전직 경찰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은영은 잠시 망설입니다. 명예훼손, 역고소, 무거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명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담장 너머로 웃던 명자, 반찬을 나눠주던 명자, 외로움을 함께 나누던 명자가 생각납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병호의 수첩을 다시 뒤지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작성된 사건 보고서의 복사본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기자가 서류를 받아 읽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죠? 사건 당일 보고서예요. 거기 보면 명자 씨 남편의 사망 시각이 오후 9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 기록을 보면 화재 신고 시각이 오후 8시 40분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8시 50분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경찰이 오후 8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은영이 서류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보고서에는 경찰 도착 당시 이미 화재가 심해서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소방서 기록에는 초기 화재로 진압 가능한 상태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경찰은 화재가 심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걸까요? 기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거군요. 아니면 일부러 늦게 도착해서 시간을 조작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수첩을 보면 현장 진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각이 오후 8시 55분이에요. 소방차 도착 직후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막은 겁니다. 명자의 딸이 끼어듭니다. 당시 생존자 목격담도 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화재 직후 현장에 갔는데 경찰이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대요. 기자는 서류를 다시 읽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면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당시 소방관이나 목격자 증언이 더 필요합니다. 찾아볼게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꼭 찾아올게요.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죄를 씻는다. 은영은 집으로 돌아와 명자의 딸과 함께 목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의 명단을 뒤지고 당시 기사에 나온 이름들을 찾아 전화를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명의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당시 소방관이었던 60대 남자입니다. 은영과 명자의 딸은 그를 만나러 갑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만난 남자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아직 크지 않았어요. 2층 한쪽 방에서만 연기가 났죠. 충분히 진입해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죠? 경찰이 막았어요. 위험하다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정도 화재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경찰관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은영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병호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인가요? 남자는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은영의 손이 떨립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은영은 남자에게 부탁합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날 밤이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장했더라면 그분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증언을 확보한 은영은 기자에게 연락합니다. 기자는 곧바로 취재에 들어갑니다. 추가 자료를 모으고 당시 소방서 기록을 확인하고 재개발 업체와 경찰서의 유착 관계를 파헤칩니다. 한 달 후 기사가 나갑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올라오고 각종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합니다. 20년 전 묻혔던 사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검찰이 움직입니다.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은영은 텔레비전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렵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합니다. 며칠 후 병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은 구겨져 있습니다. 은영과 마주친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은영이 묻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 출석하래. 가실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해? 체포영장 나올 텐데. 병호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명자 씨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남편과 살고 싶었겠죠. 병호는 고개를 듭니다. 은영을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미안해.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거부하면 내가 잘릴 판이었어. 애들 학비도 내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사람 하나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병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옵니다. 병호 앞에 놓습니다. 드세요. 내일 힘들 거예요. 병호는 물잔을 바라봅니다. 들지 않습니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섭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책임지셔야죠. 다음 날 은영은 병호와 함께 검찰청으로 갑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장병호 씨 현장 조작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구조를 막으셨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씀은?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갑니다. 은영은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기자들이 은영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은 멈춰섭니다. 기자들을 바라봅니다. 카메라가 은영을 향합니다.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단호합니다.
은영은 다시 걸어갑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은영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합니다. 저녁 무렵 조사가 끝납니다. 병우가 나옵니다. 얼굴이 더 초췌해졌습니다. 은영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다 털어놨어.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했어. 윗선에 지시가 있었고 내가 현장 진입을 막았고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지만 병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우가 말합니다. 재판 받게 될 거야. 아마 실형 선고받을 거고. 알아요. 그래도 이제 좀 후련해. 은영은 병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보입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합니다. 명자의 딸도 와 있고 당시 소방관도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은영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석에 선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남편은 좋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은영은 계속 말합니다. 그는 명자 씨 남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정의는 죽었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병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병호에게 묻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병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윗사람 눈치를 보느라, 제자리 지키느라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자 씨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병호는 다시 앉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장병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끝내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지고 병호는 수감됩니다. 은영은 병호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담담합니다. 은영과 눈이 마주칩니다. 병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은영도 고개를 숙입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법원을 나서는 은영에게 명자의 딸이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줍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명자의 딸이 은영의 등을 토닥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은영 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나란히 앉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합니다. 명자의 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또 나왔어요. 은영 씨께 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은영과 명자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몇 년 전 동네 경로당 나들이 때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어요. 은영이 사진을 뒤집어 봅니다. 명자의 손글씨입니다. 내 유일한 친구 은영 씨에게 고마웠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진 위에 눈물이 방울져 맺힙니다. 은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빈집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곳곳에 병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낡은 구두,
거실벽에 걸린 공로상, 서재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하지만 이제 그는 없습니다. 은영은 병호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은영이 보지 못했던 봉투입니다. 재판 직전에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은영은 봉투를 엽니다.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편지를 읽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감옥에 있겠지. 미안해. 40년 동안 거짓된 남편이었어. 너는 진실을 택했고 나는 거짓을 택했어. 그 결과가 지금이야. 은영은 계속 읽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 하지만 나는 외면했어. 겁이 났어. 윗선이 무서웠고 내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편지는 이어집니다. 명자 씨가 우리 옆집에 산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매일 그 집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사과할 용기도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어. 은영의 손이 떨립니다. 너만은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너는 내가 평생 되지 못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명자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해. 사랑했어, 은영아. 은영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흐릅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슬픔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슬픕니다. 며칠 후 은영은 명자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입니다. 명자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준비해온 꽃을 놓고 절을 올립니다. 명자 씨, 저예요. 은영이. 바람이 살랑 붑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았어요. 그 사람 벌 받았어요. 재판에서 죄를 인정했고 감옥에 갔어요. 은영은 가방에서 병호의 편지를 꺼냅니다. 이 편지를 명자 씨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미안하대요. 진심으로요. 은영은 편지를 무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편지가 타오릅니다. 재가 되어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용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요. 은영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명자와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함께 웃던 날들, 반찬을 나눠 먹던 날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은영은 일어섭니다.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 돌아섭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은영은 뒤를 돌아봅니다. 명자가 보내는 작별 인사 같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집에서 병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에게. 명자 씨 무덤에 다녀왔어요. 당신 편지를 전했어요. 이제 명자 씨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조금씩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영은 계속 씁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실망했고 슬펐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다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습니다. 교도소 주소입니다.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은영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몇 달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옵니다. 은영은 명자의 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갑니다. 집은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에 명자와 찍었던 사진을 붙입니다. 명자 씨, 여기서 새로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영은 걸어갑니다. 새로 생긴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명자의 딸이 은영을 위해 등록해 준 곳입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은영 씨 오셨어요? 오늘 화투 치실 거예요? 은영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같이 해요. 사람들 사이에 앉은 은영의 얼굴이 밝습니다.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채웁니다. 은영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붑니다. 벚꽃잎이 날립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일기를 씁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날의 유서가 나를 살렸다. 명자 씨가 남긴 그 편지가 내게 용기를 줬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거짓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살 것이다. 은영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은영은 달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명자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깨웠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은영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눕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깊은 잠입니다. 새벽녘 은영은 꿈을 꿉니다. 명자가 나타납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은영도 손을 흔듭니다. 명자가 점점 멀어집니다.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은영은 눈을 뜹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웁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명자 씨. 은영이 하늘을 향해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실과 함께, 용기와 함께, 그리고 평화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